식민주의와 백인 거주지 개척을 통해 유럽의 힘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정착 농업 역시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북아메리카, 호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같은 신유럽에서는 유럽인들이 될 수 있으면 자신들에게 익숙한 농업을 변함없이 이어갔습니다. 모피처럼 교역 물품으로서 가치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생계 방식들은 국가 재정에 쓸모없는 것이라 취급했습니다. 따라서 채집인, 사냥꾼, 화전민, 유목민은 무시되고 잠재적 경작지에서 불모지로 쫓겨났죠. 하지만 18세기 말에 이르러 국가 바깥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에서 더 이상 다수는 아니었더라도 여전히 숲, 험준한 선지, 사막, 극지, 습지, 격오지에 이르기까지 지구 전체 육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국가를 떠나려는 자들의 잠재적인 도피처였어요. 대체로 이 국가 없는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빤히 드러나는 임금 노동이나 정착 농업에 쉬이 빨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문명은 그들의 구미에 별로 맞지 않았어요. 신민들이 짊어지는 고역과 종속, 속박을 굳이 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거래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20세기에 국민 국가가 주권의 기본 단위로서 거의 독보적인 헤게모니를 쥐게 되면서 국가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열악해졌습니다. 국가 권력은 그 정의상 폭력적 수단을 독점하고 마땅히 권력을 영토의 가장자리까지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해요. 국가는 국경에 국경수비대를 배치했고 충실한 사람들을 변경으로 옮겼고 충성심 없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거나 내쫓았고 변경의 토지를 개간하여 정착 농업을 시행했고 국경까지 도로를 건설했고 그동안 탈주자로 살아온 이들을 주민등록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주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무시되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취급되고 국가를 떠난 자들이 근거지였던 변방이 성장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크나큰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갑자기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평지 국가들은 힘이 약하여 별다른 선택이 없을 때 어느 정도 자율성을 허용하거나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을 때는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변경 지역의 사람들을 일상의 통치 체계로 끌어들여 국가 중심부 주류 집단의 언어와 문화, 종교를 따르도록 장려하거나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륙 동남아시아에 남아있는 자치 집단과 자치 공간이 몹시 왜소해졌습니다. 남은 시간에 걸쳐 대륙 동남아시아, 특히 미얀마에 살고 있는 이른바 산악민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에요. 그에 앞서 비국가 공간, non-state space를 분명히 하고자 하려는데요. 비국가 공간은 그저 산이나 고원지대만을 일컫지 않습니다. 지대의 높이 그 자체보다는 집약적 곡식 생산이 중요한 변수가 되어 비국가 공간은 지리적인 장애물 탓에 국가가 통치권을 확립하거나 유지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여러 거대한 비국가 공간 가운데 하나가 대륙 동남아시아의 광대한 고원지대예요. 이곳을 대륙 동남아시아 산지, 영어로는 마시프라고도 하고 최근에는 조미아라고도 합니다. 이 거대한 영역은 25만 헥타르로 유럽 전체 면적에 맞먹을 정도예요. 조미아에 살고 있는 소수 종족들의 인구는 800에서 100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곳 사람들은 수백여 종족 집단과 적어도 5어족으로 나뉘어 있어 범주화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산업국가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이 구원벨트는 국가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당연히 국가의 인구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조미아는 거의 모든 면에서 주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8개국이 겹치고 여러 종교 전통과 세계관이 만나는 지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통국가와 그 문화 중심부, 좀 더 최근에는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학문적 전통은 이 고원벨트를 전체로 파악하는데 뚜렷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조미아는 몹시 분절된 뉴기니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문화적 다양성만큼은 아니지만 그 복잡한 종족적, 언어적 모자이크 탓에 잠재적 지배자는 물론 민족 지학자나 역사학자들도 크나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산지의 인구는 평지의 인구보다 훨씬 더 분산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더 다채롭습니다. 식물뿐 아니라 인간군을 공생 진화론의 창시자 린 마골리스의 린네식 혁명으로 분류하고자 했던 관료들은 한 곳에 붙어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옮겨다닌 탓에 늘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 혼란스러운 이러한 정체성에 어떠한 질서를 부여해 주는 원리가 하나 있으니 바로 고도입니다. 어떤 경관에서든 특정 집단이 좁은 범위에 거주하며 그 환경에 맞게 농업 경제 유형을 개발하기 마련이에요. 고도와 산악 환경에 따른 특화는 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장거리 이동, 결혼 동맹, 비슷한 생계 유형, 문화적 연속성 덕분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공통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윈난 태국 국경의 아카족과 북부 베트남 송꼬이강이라고도 불리는 홍강상류의 허니족은 1000km나 떨어져 있지만 같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40에서 50k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평지 이웃들과 공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조미아는 다양한 산지농업, 분산성, 이동성, 평지보다 비교적 높은 여성의 지위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평등주의 같은 유형을 비슷하게 갖고 있어 하나의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인접한 평지와 대응하여 조미아를 뚜렷하게 구분짓는 특징은 이곳에 비교적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조미아에 거주한 상황민들은 전통국가, 식민국가, 독립국민국가의 체제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해왔습니다. 지구의 역사에 관한 20세기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프랑스와 바롱 드 도트가 내놓은 가장 가파른 곳은 언제나 자유의 안식처였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산악 지역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집요한 문명일지라도 앞으로는 끝없이 퍼져나갔지만 위로는 불과 몇백 미터 장애물만 만나도 힘을 잃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산악사회의 정치구조는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고 중요한 것은 위계와 중앙 집권 정도가 늘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말하자면 정치 구조의 차이는 국가 만들기를 어떻게 흉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곧 국가 만들기를 흉내내는 것은 단기간의 전쟁 동맹이나 노예를 사냥하고 평지 사람들로부터 공물을 갈취하는 약탈 자본주의와 같은 것이에요. 세금을 바치는 신민, 행정 관할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 같은 실제적인 내용물이 없었다는 점에서 모방하기에 불과했죠. 평지와 산 사이의 끊임없는 왕래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평지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를테면 예전의 산악민이고 산악의 많은 사람들은 예전의 평지인이었습니다. 양쪽에서 이주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어느 한 국가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그 국가로 돌아오기도 하고 소속을 받고 다른 국가의 일원이 되기도 했어요. 국가 권력을 피해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를 부족화한 셈이에요. 종족성과 부족은 말 그대로 주권과 세금이 끝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종족적 공간이 국가의 권역 바깥에 있고 따라서 반항의 본보기이자 국가를 회피하는 자들을 늘 유혹해 왔기 때문에 국가는 이 공간을 두려워했고 여기에 오명을 씌웠습니다. 저자 제임스 스캇은 감히 부족이라는 건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용어가 상대적이고 협의적으로 쓰여 그에 맞는 부족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바 변하지 않는 채 고립되어 살아가는 부족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평등한 사회 구조들은 지배받지 않으려거든 분리하라 라는 베르베르 쪽 관행의 동남아시아판 변형을 드러낸다고 스콧은 봅니다. 대보관행, 혈통관계, 리더십 유형, 가족 구성, 심지어 문자 해독률까지도 사회 문화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국가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역사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에 어째서 국가들의 역사가 계속 교묘하게 둥지를 틀고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 이유는 바로 국가, 심지어
힘이 약해 사라져가는 인도식 전통 국가조차도 물리적인 자원이 가장 집중된 정치 단위라는 점 때문이에요. 국가 중심부의 특징인 정주 농업사회가 이런 경우예요. 정주 농업사회는 수렵 채집 사회나 사전 사회보다 반드시 복잡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인구 밀도는 그런 사회들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가령 논농사의 경우에 수렵 채집 사회보다 100배나 높았습니다. 그리하여 공예품, 건축 유적 등 훨씬 집약된 형태의 유물을 남겼습니다. 남긴 유적들의 더미가 클수록 역사 기록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이에요. 분산되고 유동적이고 평등한 사회일수록 아무리 그 사회가 정교하고 무형 네트워크를 갖추었다 한들 그 자치가 너무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서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버마어와 타이어에서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 전통적으로 각각 야사윈과 통사와단이라는 단어였는데 둘 모두 통치자의 역사나 왕들의 연대기를 뜻합니다. 역사라는 말이 이러할진데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 궁정의 핵심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활세계를 재구성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의 일이란 아카이브 바깥에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궁정과 왕도를 중심으로 쓰인 지배자의 역사는 그 밖의 다른 왜곡도 불러들였습니다. 국가 공간의 역사만은 우격다짐으로 다뤘고 국가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비국가 공간을 홀대하거나 왕조가 멸망하여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긴 시대를 축소하거나 무시했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공평하게 식민시기 이전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대기를 적는다면 대부분의 페이지는 비어 있을 터라고 합니다. 빈 페이지의 문제를 넘어서 궁정 중심의 공식 역사에는 왕조의 권력과 일관성, 위엄을 조직적으로 강조하는 속성이 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전달이 아니라 설득과 과정이 주된 목적이에요. 식민시기 이전 국가는 시민들로부터 곡식과 노동을 뽑아낼 때 단지 궁정의 작은 권력, 곧 300km 안에서만 그것도 아직 우기가 아닐 때만 그 힘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평지 왕국들의 강성 권력은 광대한 제국주의적 상상력의 세계에서 극히 일부만을 점유했을 뿐이었지만 물리적 혹은 특히 상징적 상품의 시장으로서 그 영향력은 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큰 지방 혹은 국가와 같은 좀 더 큰 정치 단위들이 근본적으로 불안했다면 마을과 같은 기본 단위들 그 자체가 영구 불변한 구성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단위들이 언제나 변화를 거듭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해체되고 쪼개지고 옮겨지고 합쳐지고 재구성되기를 거듭했어요. 가령 어느 한 거주지는 반세기가량 지속될 수 있었지만 오고 가는 거주민들 탓에 종족적 인식은 급격히 바뀌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단위 자체가 그렇듯이 어떤 기본 단위에서든 그 소속감이 항상 유동적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우호적인 환경과 지리를 갖춘 것들이었죠. 국가와 자율적인 변방 사이의 이동을 관찰한 이가 기본 단위들이 모이고 해체되는 조건을 명료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어떤 때는 느슨한 동맹을 구성하기 위해 뭉치지만 또 어떤 때는 쉽게 쪼개져 버리니 실로 분자를 다루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조차도 규칙이 없고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끊임없이 움직이고 영구 불변한 조직도 일정한 거주지도 갖지 않고 리더십이 일시적이고 생계방식이 유연하면서 도피적이고 불변의 충성심을 거의 갖지 않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언어 구사와 종족 정체성까지 바꾸어버리는 사람들한테서 국가 통치자들이 효과적으로 주권을 확립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로 이 점이 열쇠입니다.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 조직은 대부분 국가 구조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 기획된 적응 전략이에요. 국가 체계 바깥에 있는 사락지역, 곧 조미아 같은 지역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국가를 피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곳에서 쌀은 다른 주요 곡식과 더불어 초창기 국가 만들기의 기초였어요. 쌀이 주는 매력은 단지 인구 집중과 식량 공급을 가능케 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의 처지에서 곡류는 가령 뿌리 작물보다 결정적인 이점을 갖고 있었어요. 곡식은 결국 땅 위에서 자라고 보통은 예상대로 모든 곡식이 대략 같은 때에 무르익습니다.
세금 징수제는 들에서 작물이 익어가는 것을 관찰하며 수확이 얼마나 될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대나 세금 징수자가 작물이 무르익을 바로 그때에 당도하여 그들이 원하는 만큼 곡식을 압수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다른 식량과 비교하여 곡식은 또한 상대적으로 운송이 쉽고 단위 무게와 부피당 꽤 높은 가치를 갖고 있으며 특히 결을 벗기지 않으면 상하지 않은 채로 비교적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식민시대까지 국가는 대개 논을 확장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유지하는 데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에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서부에서조차 또 규모가 큰 상품의 육상 운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본질적으로 고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도는 강과 바다가 합류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해양 선박이 짐을 내리면 작은 배가 그것을 실어 강 상류 쪽으로 옮겼습니다. 권력이 만나는 지점의 위치는 대개 통신과 교통이 만나는 지점과 일치했어요. 표준화된 근대 지도는 지형이나 수역에 상관없이 1km를 1km라 표현하고 있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잔잔한 가항수로를 두고 300에서 400km 정도 서로 떨어져 있는 거주지들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불과 30km 밖에 서로 떨어져 있지 않는 거주지들보다 상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유대관계로 엮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국가를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이 불가능한 산악 요새는 전략적인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연한 국가가 집과 지상의 작물을 불태우며 토벌 작전을 전개할 수는 있으나 그곳을 장기간 점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산악 동맹이 없다면 적개심에 불타는 산악민들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비가 오면 보급선이 단절되고 또는 끊기 쉬워지고 주둔군이 굶주림에 처하거나 후퇴 압력을 받게 되었어요. 따라서 국가가 외딴 산악 지역을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무척 드문 현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지역은 거주민이나 그곳에 가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에게만 안전한 도피처였던 것입니다. 식민시기 이전 통치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가 핵심부의 인구를 확보하여 묶어두는데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통제가 최우선이었다는 사실은 행정 용어에도 되어 있습니다. 태국 관료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표시된 관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쿤파는 1000명의 주인을 의미했고 쿤세는 10만 명의 주인을 의미했어요. 벼농사 국가가 궁정 주변에 어떻게든 인구를 집중시켜 놓는 것은 만만하지 않았을 인구 조건을 극복하며 얻은 힘겨운 승리였습니다. 인력 축적의 혈안이 된 국가로서는 누구를 편입시킬 것인지를 고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서 인력국가는 이론상 문화적 구분과 문화적 배탈을 결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는 누구든지 끌어모으고 일정한 문화 종교의 표준 틀을 만들어 그렇게 모은 자들을 흡수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대륙부와 도서부의 모든 동남아시아 벼농사 국가에서 이런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치 가치가 명백히 정치적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면 버마족이라는 것, 시암족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한족이라는 것이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이해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깨닫게 되어요. 핵심부의 정체성은 그곳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 프로젝트일 뿐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식민시기 이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현금 작물이었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손에 넣고 싶은 최고의 상품이었던 셈이에요. 사실상 모든 거대 상인들이 노예 사냥꾼이면서 동시에 노예 구매자였습니다. 모든 군사작전과 모든 토벌은 포로를 사거나 팔거나 붙잡기 위한 캠페인이었어요. 미얀마 왕들의 유리궁전 연대기라는 책에는 18세기 말 린진에 대한 공격 중에 개인적인 전리품으로 40명의 포로를 이끌고 돌아온 한 보병이 왕에게 그들 중 한 명을 팔았다고 보고했으며 왕은 그가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해요. 우리는 그 군대를 지휘자의 뜻을 집단적으로 따르는 일치된 관료 조직이 아니라 비록 위험이 따랐지만 여러 투자자와 참가자들이 이익을 나눠 갖는 벤처 무역 동업자와 같았다고 봐야 해요. 이 유형은 막스 베더가 전 근대의 전쟁에 대해 묘사하며 일컬었던 약탈 자본주의, 브리 캐피털리즘에 정말 잘 들어맞습니다. 곧
투자자들 사이에 만약 그 사업이 성공하면 그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해가 있었던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25번째 책, 종이야,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이 이제 에피소드 요약 해석 해설은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시청,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봐요. 제발.